오늘은 제 구독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이런 댓글을 써주셔가지고 한번 오늘은 부동산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네, 지금 댓글 써주신 분들은 뭐 도쿄에서 한 한국 돈 3에서 4억 정도로 도쿄 신축 2층 단독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분이시고요. 일본에서 보니까 안 사시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에서 뭐 부동산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한번 문의 주셔가지고 한번 오늘은 부동산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일단은 목차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첫 번째는 뭐 신축 안에서도 구분을 좀 해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신축 안에서 구분이랑 건물 그보다 땅이 더 중요 뭐 이러한 그 목차를 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안에서도 구분을 해야 될 곳이 있긴 한데 어떤 것을 구분하냐면은 뭐 신축이어도 다 같은 신축은 아니단 말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시공사 이름이죠.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 그 집 만들었는지 아니면 일반 뭐 철문점이라든지 일반 공무점이 그 집을 지었는지에 따라서도 어떤 뭐 메인턴스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꽤나 달라져가지고 신축이 다 같은 신축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형 뭐 대부분 아마 그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아마 분양형 다태울이라고 하는데 벌써 더 지어진 집 아니면 이렇게 지어될 예정인 집을 사는 게 아마 대부분인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주문주택이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는 그 요구만큼 다 그 설계사 그 중개사랑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지평대를 그 상담해가지고 만드는 게 또 주문주택 이로 이렇게 총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꽤나 그 하우스 메이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터넷 쳐보니까 이렇게 꽤나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이시는 메이커들은 다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가장 유명한 게 이거 헤키스기 하우스랑 다이아 하우스 그리고 미츠이홈 그리고 이 지족 공무점 이 꽤나 유명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성능, 뭐 하이 레벨, 뭐 자유도, 뭐 저비용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이러한 각 회사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작성해 놨는데 각 회사마다 보증 기간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쓰이 하우스 같은 경우 아마 30년인가 지어진 지 30년인가 20년 정도 보증하는 기간이 있고 아니면 일반 그냥 공모점 뭐 이치도 공모점이 꽤나 좀 좋은 공모적이긴 한데 뭐 10년 정도 그 보증하는 그러한 뭐 회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여기에 보이시는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전보다는 품질이 좀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좀 제가 본 적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쪽에 속하는 회사들은 꽤나 품질도 좋고 보증 기간도 꽤나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회사들의 단점이 있죠. 이런 단점이 일반 지역 공무점에서 지은 집보다 기본적으로 더 비쌉니다. 뭐 적어도 10% 이상은 더 비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기본 평균적으로 한 30%, 30%는 좀 더 비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안에서도 이렇게 대기업에 돈을 더 주고 주문한 데도 불구하고 꽤나 불량 공사라든지 아나 그 다니엘 시트라든지 다니엘제가 좀 덜 들어간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 걸 또 생각하면은 또 이런 걸 생각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그러한 선택을 본인이 잘 생각하셔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일본 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으로 각 회사를 뭐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건물에 현혹되지 말자. 뭐 건물도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잘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동산이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하죠. 땅 같은 경우는 입지. 그래가지고 건물보다는 진짜 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같겠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도 용도 지역 뭐 예를 들면은 주거 지역인지 주거 1종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아니면 공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용도 지역도 잘 살펴보시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뭐 이런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 아니면 용적률 또 이렇게 따로 규정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살려고 하는 곳이 예를 들면은 공업지역이다 하면은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주거 주택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주택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업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장 단지가 들어설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변 시세보다 좀 싸는 게 좀 저렴한 게 팩트고요. 그 대신 좀 더 거주 환경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에 전면하는 게 사도인지 아니면 공도인지. 뭐 사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에 있어서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공도인지. 공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공도라고 합니다. 가장 베스트인 거는 공도에 접해 있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요. 뭐 사도도 괜찮긴 한데 사도라면은 뭐 누구의 소유인지, 본인 앞으로 살 소유의 공동 지분인지, 뭐 웬만해서는 그냥 공도에 접도한 것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네, 이런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네, 기본적으로 뭐 3, 4억, 5억 정도 하는 그런 주택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중개업자한테 이게 재건축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해서 재건축 가능한 조건에 충족한지 안 한지를 본인이 꼭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 재건축 가능한 물건인지 안 가능한지를 꼭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같은 경우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는데 중개업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뭐 진짜 좋으면은 눈 감고 사겠지만은 웬만해서는 중개업자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저는 물건이 좋아도 그렇게 살 마음이 안 들어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초보자라면은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 물건에 따라 중개업자가 여러 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전속 전임 중개, 뭐 센조쿠 센님 바이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본인이 소개받은 그 중개업자가 전속 전임 중개라고 하면은 좀 더 협상력에 올라가가지고 본인이 이 주택을 살려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속 전임 중개다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뭐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요구하든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중개업자에 따라 옵션이 달라지거든요. 그 정적 존입 중개라는 건 어떤 뜻인지 뒤에서 말씀해 드릴 텐데, 중개업자의 옵션이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커튼 레일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커튼 레일이 다 기본적으로 붙여져 있나?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을 살 때도 웬만한 이것도 옵션이란 말이에요. 커튼 레일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커튼 레일이 얼마 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각 창마다 커튼 레일 다 단다 하면 적어도 한 3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커튼 레일을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필수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신축 주택을 산 경험은 없지만은 뭐 주변 얘기 들으면서 커튼 레일 정도는 꼭 옵션으로 서비스를 해 받아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중개업자에 따라서 뭐 커튼 레일 아니면 에어컨을 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도 여기 써 있는데 그 할인 같은 경우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5억에 판매하고 있는데 4억 5천에 살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협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고요. 그리고 구매 후에 중개업자 회사의 서포터의 내용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내람해가지고 중개업자한테 가서 그쪽에서는 어떤 구입한 후에 어떤 서포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또 꿀팁 내용이긴 한데 왜 저 같은 경우는 전속 전임 중개인지 아닌지를 고르는지라고 하면은, 일단 전임 중개라는 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판매자가 중개업자 A한테 물건을 맡겨요. 근데 A만 물건을 맡기고 다른 업자한테는 아무 의뢰도 안 합니다. 판매자 같은 경우는 오직 그 중개업자 A한테만 맡기는 것을
그 전속 전임 중개라고 하고요. 중개업자 A는 어떻게 손님 찾는지라고 하면은 그 레인즈라고 하는 업자 전용 사이트에 이 물건을 등록합니다. 이 물건을 등록해서 이 물건 등록하는 순간 일본 전국에 있는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를 보고 본인이 또 물건을 그 소개해가지고 손님을 데려옵니다. 예를 들면 중개업자 C 같은 경우가 이 물건을 보고 본인이 알아서 또 영업 활동하겠죠. 영업 활동해서 그 고객을 끌어들이고 끌어들였다고 하면 중개업자 A한테 문의해가지고 열쇠를 받고 예를 들면은 이분 고객이 결과적으로 계약 성사시켰다라고 하면은 중개업자 A도 아마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좀 본인이 판매한 거 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받겠죠. 적게 받고 이 중개업자도 A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물건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 중개 수수료도 그만 원래보다는 반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 A가 본인이 영업 활동에서 데려온 것을 직접 팔았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분들한테 나눠줄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영업 활동에서 판매한 물건이어가지고 본인이 온전히 중개 수수료를 다 벌 수 있는 그러한 구조여가지고 그 말인즉슨 중개업자 A 되도록이면 중개업자 A한테 가서 협상이라든지 뭐 좀 더 할인할 수 있으면 할인해달라고 하면은 중개업자 A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본인이 데려온 고객을 판매시키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매자랑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본인 데려온 고객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전속 전임 중개자인 A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런 거 모르고 뭐 시업자한테 문의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시업자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아마 협상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그거를 잘 파악해서 다시 한번 중개업자 A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좀 더 이익이 되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 그 전속 전임 중개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